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조사론의 세 번째 수업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사론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이제 조사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조사론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의 논리, 연역법, 귀납법,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의 3대 패러다임, 실증주의, 해석주의, 그 다음에 비판적 사회과학의 얘기들, 더 중요한 거 이제 과학 철학이죠. 논리 실증주의, 그 다음에 칼 포퍼의 반중주의, 그리고 토마스 쿤의 이 과학적 혁명론까지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사실 끝났고요.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사회과학에서의 조사 윤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사론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를 좀 잘 해보자, 바른 조사, 그 다음에 합당한 조사를 해보자는 이유 하에서 우리 조사론을 공부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윤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윤리. 왜 윤리가 중요할까요? 뭐 당연한 겁니다. 사회조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조사에서의 조사의 대상은 다 뭐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실증적인 대상들은 전부 인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런 윤리적인 배려, 윤리적인 이해가 없다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조사 윤리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제대로 너희가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했니? 그러면 이 조사 윤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를 반드시 묻습니다. 자, 보시면 사회과학의 조사 대상은 뭐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나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들, 우리가 그것을 사회체계라고 얘기했었죠. 그 사회체계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자,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단 조사 윤리가 윤리적 갈등을, 자, 요거 밑줄 봅니다. 조사 윤리를 우리는 조사론을 통해서 조사 윤리라는 것은 공부하지만, 즉 어떻게 하는 것이 조사 윤리, 즉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조사 윤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 윤리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도구로서 윤리 도구를 공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많이 틀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 윤리가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는 아니다. 그냥 조사 윤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만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이 윤리적 갈등은 우리 어디서 공부하죠? 이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공부해요. 실천 현장에서 상이한 조사자의 가치, 그 가치가 보통 보편화되면 그걸 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윤리와 윤리가 대립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윤리적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이 그러니까 윤리적 갈등을 다루지는 않아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윤리라는 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죠. 여러분, 미리 좀 얘기합시다. 우리가 가치라는 것이 있고 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의 일종의 뭐라고요? 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호라는 게 무슨 뜻이냐? 좋으냐? 그러니까 개인이 보기에 좋으냐 또는 나쁘냐의 문제죠. 내가 보기에 이건 좋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극히 뭔가요? 개인의 선택, 개인의 기호 또는 개인의 선호적인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보통 어떠냐면요, 공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들, 즉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들이죠.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 인간의 존엄성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평안, 발전, 복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모임, 뭐 의사들, 그렇죠? 뭐 간호사들, 이런 전문직, 어떤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뭐를 갖는다? 가치를 가져야만 됩니다. 가치 자체는 어떻게 된다? 개인적인 선호에서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그런 공통적인 가치를 가져야만,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같은 공통적인 가치가 존재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떻게 된다? 보편화가 되어지면, 가치가 뭐가 돼? 보편화가 되어지면 우린 그것을 윤리라고 해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보통 어떤 집단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들이 있죠. 이해되나요? 우리 실천론 가서 공부하실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립시다. 복지사는요, 네 생각, 내 생각 다 틀려도 됩니다. 즉 가치가 다 틀려도 괜찮은데 반드시 두 가지 가치만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보다 더 존중받아야 될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어떤 상황하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매에 걸린,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노인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말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증 치매가 되면. 그리고 뭐 그런 일도 있어요. 뭐 아주 굉장한 일인데 이제 자기가 변을 놓고 우리 대변 있죠? 예, 그 변을 갖다 막 장난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고 또 실제로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자,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그 치매 할머니를 어떻게 돼요? 예,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로 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유가 뭐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치매 환자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배분정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기억합시다. 자, 사회적 배분정의. 자, social distribution justice. 자, 뭐냐? 사회적으로 배분, 나누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복지라고 하는 행위를 가만히 둘러보면은 그 근본적인 원리가 어디 있냐면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한테 무엇인가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받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는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교환이라고 얘기하죠. 시장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경제, 이 시장체제 안에서는 서로 어떻게 하죠? 예, 교환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줘야만 너도 나한테 주는 거고, 그렇죠? 예, 너가 내 걸 받고 싶으면은 넌 거에 합당한 것을 나한테 줘야만 나도 너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회복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서 줍니다. 이해되죠? 예, 가진 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한테 아무 대가를 받지 아니하면서도 그의 것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것을 배분이라고 얘기해. 사회적 배분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다? 옳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옳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어떤 얘기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한테 무엇인가를 주는 것, 그렇죠? 그가 갖고 있는 재화나 자원 따위를 갖다가 나눠주는 행위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을 때 이해되시나요? 자, 그것을 사회적 배분 정의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인간의 존엄성과 이 사회적 배분 정의의 이 두 가지 가치는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가치 체계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 어떻다? 가치는 틀릴 수가 있지만 이 두 가지 가치만큼은 당신이 복지사라고 한다면 이해되나요? 복지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어떻게 된다? 그 집단 안에서 보편화가 되어지면 그걸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윤리 얘기.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윤리는 반드시 윤리적 잣대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윤리적 잣대. 자, 이것을 윤리적 기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윤리를 이야기할 때 가치가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윤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옳으냐 그르냐예요. 옳다 그르다로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 있으면은 옳은 것이고 그 기준 바깥에 있으면은 그른 것이 돼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얘기인지? 그럼 그 기준, 그 윤리적 잣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잣대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예,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윤리 강령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천 행위를 하면 옳은 것이고 윤리 강령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그른 사회복지 실천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제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리 옳고 그르냐 집단 내에서 보편화된 가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조사상의 윤리 문제, 조사 내용은 사회적 통념상 인정받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사회적 통념상 그 내용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그렇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 그렇죠, 뭐 신선한 소재 좋습니다. 신선한 주제 좋은데 그것이 사회적 통념, 즉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조사 내용은 인간 생활에 반드시 어떻다, 이익을 줘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조사 과정상의 윤리 문제를 보면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 조사에서 일부의 대상자만을 가지고 조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가 뭐냐면은 일부의 대상만을 가지고 조사해 놓고 그걸 갖고서 일반화를 시켜서, 즉 모든 대상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거,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대상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조사해서 어떤 연구 업적을 얻겠다고 조사 대상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혀서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조사된 대상자의 반응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 밑줄 긋습니다, 조사 대상을 속이는 경우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아주 중요한 원리, 윤리죠.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를 속인다는 자체가 뭐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자, 익명성, 대상자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응답하게 하는 것과 비밀 보장, 즉 비밀성, 대상자의 신원을 조사자가 알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의 한계를 정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자, 고지된 동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고지된 동의라는 게 뭐냐면은 조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 시작 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절차, 이걸 고지된 동의라고 해요. 즉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건데 그 조사 대상자한테 이 조사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주제와 이러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조사할 것입니다를 조사 전에, 언제요? 조사 전에 알려주는 게 그걸 고지된 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지된 동의 어떻게, 이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강제로 멱살 잡고서 조사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험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 조사 보고상의 윤리 문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표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 결과와 관련된 대상자의 비밀 보장 수준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 다 상식적인 수준들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필요성 봅니다. 우리가 왜 사회복지 조사할까? 그러면 자, 보면 사회복지의 과학화를 위한 기초 형성, 사회복지 실천에 과학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조사의 방법 종류 중에서 욕구조사, 평가조사 같은 것들을 공부할 건데, 이것들이 뭐냐면은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이후에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의, 즉 보다 더 좋고 나은 서비스의 일종의 자양분 역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욕구조사, 평가조사가 있다.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의 한계. 자, 우린 열심히 사회복지 조사 한다고 해서 조사하지만 반드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도 존재한다. 보면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자, 조사라는 거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경험의 범위 안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제한성, 지리적 제한성, 비용, 돈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개인의 선호와 가치가 조사 과정이나 또는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따른 제한성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나눴던 얘기들 사실 전부 다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외우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식적 수준에서 고민해 보시면은 얼마든지 기출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 매우 중요하죠. 자, 볼게요. 조사 목적부터 볼게요. 조사 목적.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왜 하는가? 네 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조사 왜 하는가? 이걸 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자, 순서가 기술, 설명, 보고, 예측입니다. 다시 기술, 자, 설명, 보고, 예측.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기술, 설명, 보고, 예측. 한 번 더.
기술, 설명, 보고, 예측. 다시 한번. 기술, 설명, 보고, 예측. 우리 이 네 가지 단어들을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예, 조사론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건데, 자, 기술이라는 말, 우리 영어로 descrip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객관적인 사실. 자, 객관적 사실이라는 얘기가 뭘까? 자, 우리 보면은 육하 원칙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자, 어떻게, 왜, 그렇죠. 내가 오늘 내 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왜? 시험에 합격하려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거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이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육하 원칙 중에 맨 위에 5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자, 내가 보든지 아니면 제3자가 보든지 간에, 자, 제3자의 관찰이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즉 객관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객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즉, 자, 이런 육하 원칙 중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작업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면 조사 대상에 대한 사실적, 객관적 현상을, 자, 밑줄 긋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것, 육하 원칙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 보통 이 기술되어진 조사가 바로 뭐죠? 통계예요, 통계. 통계. 그렇죠. A라고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봐도 네가 봐도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있는 사실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런 통계적 자료를 우리가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라고 하는 동네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통계 조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자료를 얻어냈더니만은 A라고 하는 지역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60%가 나왔고, B라고 하는 지역은 노인 인구가 40%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A라고 하는 지역이 B라고 하는 지역보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더 많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죠. 자, 이 왜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하 원칙 중에서 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겁니다. 보통 이 기술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 설명이라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설명은 기술된 현상의 원인을 밝힌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기술된 현상의 원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원인이 도대체 뭐야? 이해되십니까? 원인을 밝힌다라고 했으니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등장한 결과를 우린 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과 관계를 알아볼 때 바로 뭔다? 설명이라는 것을 하더라. 이해되죠?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설명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왜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아하, 인과관계 알아보기 위한 거야. 그 배경은 어디 있다? 바로 기술적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알아낸 자료를 가지고서 바로 설명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고 단계에 들어가요. 보고는 기술과 설명된 내용을 정리해서 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발표합니다. 즉, 보고는 기술 더하기 설명한 것이 보고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기술 더하기 설명한 것이 보고입니다. 왜 보고를 할까요? 자, 내가 조사를 해 만들어낸 결과를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게끔 만드는 게 보고죠.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낸, 공부해낸, 그렇죠? 연구해낸, 조사해낸 그 결과물들은 어떻게 보편적 지식이 돼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된 설명된 내용을 조사해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고라고 했다. 우리 여러분 논문 쓰잖아요. 논문 써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지금도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학술 논문이나 또는 학위 논문의 내용 작성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논문을 쓸 때는 보통 이런 통계 자료를 모으고요. 즉 기술을 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아냅니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즉 보고서를 쓰지요. 이해되나요? 자, 예측이라는 것은 뭐냐? 보고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미래에 발생된 개연성을 지닌 현상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자, 기술되어지고 설명되어져서 보고가 나왔으면 뭐뭐는 뭐뭐가 된다. 뭐뭐가 뭐뭐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낼 수 있다? 미래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 기술들도 만들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술, 설명, 보고, 예측. 다시 시작. 기술, 설명, 보고, 예측. 자,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것이 바로 조사 목적 4가지다. 시험 문제 지금까지 2번 나왔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 과정. 자, 논문 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 과정을 아셔야만 앞으로의 진도가 나아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아셔야만. 조사 과정. 자, 우리는 어떤 조사 순서를 밟으면서 조사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도대체 어떤 조사를 할 것인가. 즉, 조사에 관련된 조사 문제를 얻는다. 조사 문제를 정해야 돼요. 내가 뭘 연구하지? 첫 번째는 뭐라고? 조사 문제를 정한다. 그걸 조사 문제라고 해요. 그럼 조사 문제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 자, 가설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조사자 입장에서 뭐뭐는 뭐뭇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예측적인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조사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예측적 질문을, 그러니까 미래 예측적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걸 가설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그 가설을 입증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가설을 입증하는 단계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사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방법, 어떤 절차 등을 이용하여서 이 제대로 조사를 수행할 것인가. 그걸 조사 설계를 하죠. 조사 설계를 하고, 조사 설계가 된 다음에는 이제 자료를 수집합니다. 뭐 한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자료를 분석해요. 자,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마지막이 뭐냐? 보고서 작성이에요. 앞에서 공부하셨죠? 보고했는다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자, 조사 과정입니다. 다시 조사 문제를 설정하고, 가설 설정하고, 조사 설계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자, 이것이 뭐라고? 조사 과정.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꼭꼭 담고서 다음 진도 나가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조사 문제로 들어갑니다. 조사 문제 설정과 분석 단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조사 문제 설정의 개념 보면은 이겁니다. 조사 문제라는 것은 조사의 주제 설정. 도대체 내가 뭘 알고 싶지? 그것이 바로 조사 문제가 되겠죠. 조사 문제 선정 기준 첫 번째, 창의적이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모방적이지 않은 것, 즉 창의성과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남들이 안 해봤던 거, 나만의 특별한 조사 문제를 갖고서 조사해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고요. 경험적 검증 가능성, 경험적 차원에서,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 안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을 통한 해답의 제공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신의 존재를 내가 한번 알고 싶다. 신 존재 도대체 어떻게 알 건데요. 그렇죠? 형이상학적인 주제들 가지고서 경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자, 앞에서 우리 사회복지 조사 윤리 공부하셨습니다. 윤리적 배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회조사의 대상은 인간 자체 또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 등이다. 당연히 인간에 대한 절대적 수준의 배려가 있어야 되고,
현실적 제한도 고려해야 되겠죠. 조사 과정 중 소요되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멋진 조사 주제 만드는 거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노인들의 뭐 사회복지 인식도 조사를 한번 내가 해보겠다. 자, 포부는 좋지만 전 세계에 있는 노인들 대상으로 아마 조사를 하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집을 다 팔아도 아마 조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어떻다? 현실적인 제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지금 공부하셨던 4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조사 문제의 서술 기준. 자,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조사 문제를 만들 때는요. 그러니까 조사 문제를 쓸 때는 반드시 동그라미 의문문으로 쓴다. 조사 문제는 뭐라고? 의문문 다시 의문문. 의문문이 뭐예요? 뒤에 물음표 달려 있는 거죠. 발음 뭐지? 왜 노인들이 A라고 하는 지역에 더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을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렇게 의문문, 일반적인 뭐뭐이다 라고 하는 평소문이 아니라 반드시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 의문문으로 조사 문제는 기술되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조사자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져야 되고 다루는 범위가 한정되게 서술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서술되어져야 되고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로 서술되어져야 된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서술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정 또는 부의 관계. 정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봅시다.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제공은 노인의 우울증 증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치료 레크레이션과 그 다음에 노인의 우울증이 있어요. 둘 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까? 물음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문제가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춘 거죠. 자, 치료 레크레이션이 원인이 되어지죠. 치료 레크레이션이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 노인의 우울증은 치료 레크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결과입니다. 자, 이 원인과 결과로 맞춰져 있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인과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인과관계. 자, 지금 인과관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의문문 달려 있으니까 조사 문제가 갖춰야 될 요건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자, 정부의 관계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자, 정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자, 정부라는 것은 정의 관계, 우리 플러스 관계라고 얘기하고, 예, 부의 관계, 마이너스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인과관계 모습 안에서, 자, 이런 거예요. 원인이 증가하면 결과도 같이 증가한다. 그때 이 원인과 결과가 정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거꾸로 원인이 감소하면 결과도 같이 감소한다. 이것도 역시 정의 관계입니다. 즉 증감이, 즉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같은 경향, 같은 성향을 띄었었을 때 우린 이 원인과 결과를 어떻다? 예, 정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부의 관계라는 것은 원인이 증가하면 거꾸로 결과는 떨어지거나 또는 원인이 감소하면 결과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서로 상반적 관계로 흘러가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여기 보시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제공하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노인의 우울증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떨어질까요? 예, 당연히 떨어진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치료 레크레이션과 노인의 우울증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 예, 부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했더니 노인의 우울증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건 부의 관계입니다. 이제 분석 단위라는 말 등장합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조사 문제 설정. 자, 분석 단위는 이 조사 문제 설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조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자, 무슨 소리냐? 누구를 또는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즉 조사의 대상을 분석 단위라고 얘기한다. 다시, 조사 대상이 뭐라고? 예, 분석 단위. 조사의 대상이 뭐라고? 예, 분석 단위. 자, 어디서 쓰는 거라고? 조사 문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그죠? 그럼 분석 단위 종류는 4개야. 자, 기억합시다. 계집을 공사하자. 조사론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던 개가 어떻게 돼요? 예, 주인은 맨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예, 개가 아주 거지꼴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 기회에 개가 사는 집을 하나 공사해 주자. 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라도 좀 기억합시다. 따라해봅시다. 계집 공사. 다시 한번 시작. 계집 공사. 자, 내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인가, 그 카테고리를 크게 네 가지 봅니다. 개인이냐, 집단이냐, 공식적 사회조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공물. 자, 이 네 가지가 조사자가 조사할 조사 문제에 있어서의 조사 대상이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개인, 자 뭐예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인간 한 개체 행위나 태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고, 집단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모임을 얘기하죠. 부부 있죠, 부부도 집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족, 학과, 학급,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이 전부 집단이고, 자 공식적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자 이건 집단하고 조금 틀린데 뭐냐면은 어떤 목표하에서 구성되어진 2차 집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목표 또는 목적하에서 구성되어진 2차 집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공식적 사회조직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명확히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2차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보면 공식적 목표 수행을 위해서 조직된 인간 개체 집합체, 그걸 공식적 사회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 기업, 학교, 교회, 복지관, 시민단체 이런 것들을 공식적 사회 조직이라고 했고, 자 사회적 가공물이라는 것은, 자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이건 인간 자체를 연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간 자체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사회적 가공물은 인간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내가 조사 연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내가 조사해 보겠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 자체가 아닌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생성물들을 어떻게 조사한다. 대표적인 게 신문의 사설, 음악, 도서, 그림, 인터넷, 직업행위, 결혼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죠.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회적 가공물이라고 했다. 자, 분석 단위의 종류 네 가지 기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계집, 공사, 어디서 쓰는 거라고? 조사, 문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자고요. 자, 여섯 번째 분석 단위 결정 시 고려될 오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공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식의 습득이 여러분들을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진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되어집시다. 오늘도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